네, 안녕하세요. 불용입니다. 자, 3월 2일이죠. 3월 2일 부동산 노포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최근 다시 전세와 관련된 얘기가 신문 기사가 좀 나오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나눠보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먼저 이번 주 시장 분위기부터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첫 번째 기사를 한번 보면은요. 안 사요. 규제 줄줄이 풀었는데도 분당 집값 와르르라고 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자, 이 기사를 보게 되면 마음이 덜컹하고 내려앉게 되겠죠. 자, 그런데 그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한 네 번째 기사 정도 한번 볼까요?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2주째 상승, 집값 반등 전조일까? 주택거래 꿈틀,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일단은 제가 먼저 언급을 계속 드려왔었지만 신문 기사에서 나오는 기사의 제목만 보고 시장을 먼저 판단하는 행동을 하지 마라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유는 항상 무슨 시장이든지 간에 추세라는 게 있어서 그 추세를 몇 개월 동안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일단 먼저 쭉 한번 볼게요. 일단 분당 집값 와르르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아마도 지금 현재 규제를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 오른다 어느 지역 오른다라고 했는데 분당 같은 경우는 뭐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얘기가 나왔나 봅니다. 하지만 항상 시장의 움직임을 보실 때는 추세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 시장은 순식간에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집값이 오를 때도 사실상 그 지난 몇 개월 동안 정말 분위기 안 좋았다가 1.3 부동산 대책 나오고 난 다음에 조금씩 바뀌면서 어느 순간 확 바뀌면서 급매물이 사라지거나 또는 거래량이 늘어나거나 이런 것들을 보셨죠.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상황을 보게 되면은 금리가 떨어지고 금매가 늘어나니까 전국 아파트값 하락폭이 줄었다. 즉 끝없이 떨어질 것만 같았던 아파트 가격이 하락폭이 줄었다. 이 얘기는 급매물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던 하락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으니까 금매를 지금이라도 사야겠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덤벼들었을 때, 자, 금매라고 하는 가격은 주변 시세보다 훨씬 더 떨어진 가격. 자, 그런데 금매가 사라지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주변 가격과 비슷한 가격들만 남게 되겠죠. 흔히 말하는 정상 가격. 이 정상 가격들이 많이 남게 되면 여러분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바뀔까요? 올라갔으니까 계속 올라갈 거야 라고 살까요? 요즘 몇 개월 동안 되게 힘들었었는데 일단 한 번 더 지켜보자. 더 이상 금매가 없네? 그러니까 더 금매가 나올지 또는 올라갈지 좀 지켜보겠다라고 하면서 움직임이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는요. 금매가 먼저 사라지고요. 금매가 먼저 사라지고 난 다음에 바로 오르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서로 힘겨루기가 나타나는 시장의 분위기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서 매수자의 심리가 이거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상황으로 바뀌어가게 되면은 매도 호가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상승장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분위기가 그래도 한번 지켜볼까라고 하면서 오히려 매도자가 분위기가 달라지는 경우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경우에는 반대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매도자와 매수자가 심리적인 힘겨루기에 지금 들어간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락폭이 줄긴 했지만 상승폭이 나타나지 않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는 게 가장 맞다.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은 저도 현재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 상황 자체가 어쨌든 여러분들이 직전의 장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고 그리고 굉장히 위축됐던 분위기가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부터는 아마 이런 힘겨루기가 몇 개월 동안 진행되는 상황이 될 거다. 이제 춘삼월이 되고 그다음에 시장 분위기가 점점 규제 완화가 계속된다고 했을 때 지금도 정부가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도 줍줍이 가능하도록 또 분위기를 바꿔놨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면 분위기 자체는 조금 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분위기가 함부로 섣불리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주택거래를 꿈틀하는 건 맞는데 이참에 팔자 매물이 는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 말은 어쨌든 매도자의 심리가 이거를 더 올릴까 말까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참에 팔자. 내가 예전에 샀기 때문에 이 정도 수익이면 됐어. 더구나 지난번에 보니까 한 번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지네.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손절이 아니라 익절이니까 이참에 정리하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다음 기회를 노리자. 이런 사람들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현상들이죠. 상승장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반 후반부의 모습에 보게 되면 이참에 팔자라는 매물이 늘어나기보다는 오히려 이참에 개수를 늘리자라고 하는 매물들이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분위기가 힘겨루기 상태가 이어지면서 이전의 모습처럼 상승의 폭이 급격히 늘어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다음번에 얘기가 또 보게 되면은요. 요즘 분양시장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규제 풀리고 자재값이 투자 분양가 1억씩 올라 더 뛴다. 근데 제가 이거와 관련된 얘기는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1억씩 올라간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죠. 이 부분이 미분양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오늘도 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한 번 더 조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제 풀리고 자재값이 뛰자 분양가가 1억씩 올라 더 뛴다. 이 기사만 보면 왠지 분양가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뛰어가야 될 것만 같은 분위기.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분양가가 오른다 하더라도 그 뒤안길에 무엇은 내용이 있느냐? 미분양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다음에 미분양 가구가 드디어 7만 가구가 넘어섰습니다. 이번 2월 28일 발표된 1월 달 기준으로 지금 나와 있던 부동산 그 미분양 치수가 그 직전에는 6만 8천 가구 정도에서 지금 7만 가구가 넘어서 버렸습니다. 즉 미분양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면 분양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매입보다는 한 번 더 지켜보기 마련이다. 그래서 청약 경쟁률이라든지 미분양의 감소 추이를 보고 난 다음에 움직이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글쎄요. 미분양이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분양가가 오른 부분들을 함부로 들어가기는 위험한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분위기가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세 번째 보시게 되면 최고 경쟁률 1451대 1, 성남 3억 로또 줍줍에 9,300명이 몰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을 두 가지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 말만 가지고 보게 되면 사람들이 또 움직이네 라고 하면서 조급해질 수가 있겠지만 이 기사에 있는 내용의 전 단계, 아까 분양가가 1억씩 오르고 미분양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을 본다면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분양가가 3억이나 낮은 아파트에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심리가 위축됐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가격이 싸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아파트는 지금 현재 금강 그랑매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싸게 나왔다라고 하는 경우는 움직인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분양가가 1억씩 올랐다. 그럼 주변 시세보다 더 분양가가 높다? 이런 물건에 지금 들어가고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바로 이 부분이죠. 분양가가 높아지고 있는 건 맞는데 그래서 뭔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맞고 그래서 분양권 투자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줍줍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대다수의 주변 분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1억씩 올라갔고 분양가가 높은 물건들은 주춤주춤하고 있고요. 이렇게 로또라고 생각되는 물건들만 접근하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심리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가격대가 싼 것들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눈치 싸움하면서 들어가려고 하지만 분양가가 그냥 무조건 오른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분양권 투자를 하기에 주변 시세보다 굉장히 높은 아파트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한 번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본질적인 가치 그 지역의 입지가 워낙 좋다.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입지라면은 조금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어요. 자, 그 부분을 보면은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왔던 지난 몇 주간의 분위기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심리는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다주택자들도 줍줍을 할 수 있도록 해줬다. 근데 다주택자들 줍줍하라고 해줬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투자해서 돈 벌 것처럼 해준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들이 중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시장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막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돈 벌라고 시장의 분위기를 풀어주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선별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랬을 때 지금 제 옆에 보이는 이 신문기사에서 보는 것처럼 분양가가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분위기상 싸게 살 수 있는 대상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것이 맞는 거지 그것들을 억지로 또는 주변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움직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죠. 자, 현재 건설 시장의 분위기 이렇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쭉 띄워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분양가가 오르는 이유는 60만 원이던 철근 가격이 100만 원으로 됐으니 분양가를 올릴 수밖에 없죠. 문제는 그래서 분양가를 올린다. 울미와 겨자먹기로 분양가를 지금 올리고 있는 건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많은 것들이 이제 섞여 있어요. 분양가를 올리게 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재건축과 재개발 같은 경우는 분양가 올리고 그러면은 추가 분담금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데 문제는 지금 시장 상황이 고분양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금 사람들이 싸게 살 수 있는 물건들만 몰리고 있으니 실상 분양 자체가 완판이 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재건축과 재개발 같은 경우는 서로의 조합원들과 그다음에 건설사들이 또 나름대로 또 힘겨루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자, 그러면서 이 부분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주택 이익률이 이렇게 쭉 떨어졌다. 올해는 한 자릿수다. 더 떨어진다는 얘기죠. 분양을 했다가 분양이 제대로 안 되고 미분양이 난다라고 하게 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조합원의 편을 들까요? 아니면은 분양가를 적절하게 더 낮추는 게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는 분양가를 낮추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결국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은 분양이 잘 되지 않았을 때는 이게 진행되는 과정이 굉장히 지지부진하거나 시간이 지연되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길게 보게 되면 만약 재건축과 재개발이라고 하는 시장 자체가 진행 단계가 지지부진해지거나 지연된다고 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또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투자의 기회가 공급 부족이면 여러분이 돈을 벌 수 있는 또 기회가 오죠. 자, 공급 부족이 나타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기사를 보게 되면 현재 건설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지금 당장의 투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시장 향방이 분양가가 오르고 있는데도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매수하려고 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재건축과 재개발에 지금 현재 지지부진해질 수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느냐? 자,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박은희 님이 아까 올려주셨던 것들, 좀 전에 금매를 급하게 잡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금매가 나왔는데, 그렇게 싸지도 않고요. 본인 집은 팔리지도 않는데, 토지거래 허가제라서 꼼짝도 못하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인데 경기도 안 좋고 해서 관철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인데도 감감무소식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이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재건축과 재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지난번에 썸네일 제목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 기회는 재건축과 재개발에서 나온다. 자, 그 말과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인데 이거를 역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은요. 지금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재건축 아파트, 재개발 아파트 다 좋은데 급매라고 해서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안 들어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재건축과 재개발이 제대로 진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주변 분들이 유심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혹시라도 그렇게 돼서 지지부진해졌을 때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런 것들을 노릴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 물건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보고 계신 관점과 가지고 계지 않은 분 중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에서 기회가 나오지만 좀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힘겨루기가 지금 상당히 강하게 맞부딪히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박은희 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토지거래 허가에 집이 있고 완전히 실수요인데도 옮겨타기와 갈아타기가 너무 힘드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옮겨타기와 갈아타기는 앞으로 모든 기간에 걸쳐서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집값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갈아타려고 한다 라고 해서 지금 갈아타기를 하시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내 거도 안 팔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거도 안 팔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같은 시기에 옮겨타기와 갈아타기가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억지로 이것들을 맞춰가려고 애를 쓰시기보다는 이게 순리대로 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또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니까 집이 좋은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기다리다 보면은 실제로 옮겨타기, 갈아타기가 쉽게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오거든요. 근데 아마 그 시간을 경험해보지 못하셨을 거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조급하실 필요가 없다. 뭐 부동산 사장님은 가격 폭등한다고 바로 사라고 야단이신데 라고 얘기했는데 까놓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도 부동산 사장님도 계시겠지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토지거래 허가제가 풀리면 가격이 폭등한다. 뭐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가 풀린다. 어디 누가 그런 얘기를 먼저 했나요? 토지거래 허가제를 풀어주는 사람들은 주체는 정부입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거래 허가제가 풀리면 가격이 폭등한다. 그러면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제를 풀어줄까요? 지금 그 말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굉장히 심리가 조급해지면서 집을 사게끔 만드는 유도하는 발언일 뿐 토지거래가 허가제가 풀리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냄새가 나고 기사에서 언급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부분을 갖다가 확정나지도 않은 내용을 갖다 토지거래가 허가제가 풀리면 가격이 폭등하니까 바로 사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직 귀가 얇은 거다. 저는 그런 말 듣지 않습니다. 토지거래가 허가제가 풀린다. 허가제가 풀렸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 정부가 가만히 있겠느냐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거와 비슷한 얘기를 제가 이렇게 라이브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다른 곳에서도 여러 번 들은 것 같아요. 토지거래 허가제가 풀릴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그 지역은 흔히 말하는 도화선이 될 수 있는 휘발유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들을 건드렸다가 가격이 폭등한다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되게 되면 바로 규제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그것들이 걱정되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제를 지지부진하게 끌어갈 수도 있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폭등하니까 바로 사야 된다라고 말한 게 틀려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시장의 움직임을 스스로 볼 줄 알아야지 남들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따라가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시장 자체가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전세 가격과 관련된 부분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번 주 기사를 보니까 제 눈에 굉장히 많이 띄었던 것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첫 번째 기사를 보게 되면은요. 월세가 뛰고 대출금리가 주춤하니까 아파트 전세가 다시 늘었다. 전세 물량이 늘었다가 아니라 전세로 찾아가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얘기죠. 바꿔 말하면 수요가 늘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또 다른 기사를 보니까요. 월세 수요가 꺾이나 그리고 서울의 전세 비중이 늘었다. 즉 바꿔 말하면 월세 수요가 지금 줄어들면서 전세 비중이 늘었다. 자, 그리고 다시 전세 역전, 서울 전세 계약 비중 1년 새 최대로 급증, 월세, 전세로 다시 유턴하나. 그리고 마지막 기사를 보게 되면 이 가격이면 전세 살아볼까? 지난달 전세 신규 계약 비중이 늘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올라오는 질문 중에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지금 역전세란 때문에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전세란이 언제 해결이 될까요? 라는 질문들이 상당히 많았었죠.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런데 그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나라고 한번 제 방송을 계속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을 되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전세 가격이 역전세란이 계속될 수는 없다. 부동산 시장에도 상승과 하락이 있듯이 시장에도 항상 반전의 조짐이라는 건 나타나게 되어 있다. 무엇이든지 하나가 계속 갈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최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월세 가격이 너무 높아지고 있다.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월세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많지 않았던 시기 많았었는데 이참에 이 시기에 월세 가격을 올려볼까라고 하는 상황들이 발생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도 전세 대출 받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전세 대출 금리도 올라갔고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스스로 자신에게 유리한 걸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런 상황이니 자연스럽게 월세로 전환되는 사람들이 늘었고 그런 가운데서 월세 금액이 늘어나니까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받아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앞으로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금리는 인하되거나 주춤하거나 또는 정부의 압박으로 인해서 전세대출 금리가 낮아지게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서 월세와 전세와 비교를 했을 때 월세 가격은 올라가는 상황에서 전세대출 금리가 낮아진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한테 유리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그랬는데 그런 현상들이 지금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월세 가격이 오른다.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연말 그리고 연초 금융기관들이 성과급 잔치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비판적인 기사가 많이 나왔었죠. 그렇죠? 그 부분과 같이 맞물리면서 진행이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 부분들을 한번 보게 되면은요. 여기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중간쯤에 보게 되면은요. 은행에 이어서 보험사, 카드사, 자, 그러면서 성과급 잔치를 하니까 칼 빼든 금융당국 김지현 금융위원장이 은행들이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가상금리 낮추면 금리 인하의 여지가 생긴다. 이러면서 금리 인하 여지가 발생을 할 수 있다. 그러니 이 말을
들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금리 낮추라는 얘기로 드렸겠죠. 자, 그러면서 바로 최근에 은행 금리 인하 경쟁이 불붙었다라고 하면서 대출금리가 인하되고 있다는 상황이죠. 자, 금리가 인하되고 있으니 당연히 여기에 연동되는 전세자금 대출 역시 금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던 차에 월세가 상승하고 금리는 낮아지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또다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다시 고민할 수밖에 없으면서 그 상황에서 요즘 어떠셨어요? 매매 가격도 떨어지고 전세 가격도 떨어졌다. 그러면 흔히 말하는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표현되는 그러면 월세보다는 전세가 낫겠네라고 하는 지역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전세를 다시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 이게 여러분들은 그냥 막연하게 앞으로 역전세는 어떻게 될까요? 걱정하고 이렇게 반응을 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특정 분야가 과도해지게 되는 경우에는 그것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반대급부가 다시 바뀌고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는 현상들이 지금 현재 초반부에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신문기사에서도 저는 언급을 했지만 아직까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한 재작년쯤으로 돌아가게 되면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전세 대란급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자, 그게 왜 그러느냐?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을 썼었죠. 공급이 많고 적음을 지금 판단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도 상당수가 그렇다면 나름대로 시장을 많이 분석하셨던 분들이고요. 저 역시도 기억하시겠지만 전세 대란급은 아니더라도 전세난 가능성은 분명히 높다라고 표현을 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결과론적으로는 틀렸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시장이 왜 그렇게 바뀌었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은 그 이후에 나타났던 현상, 금리의 급등.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움직이기보다는 안 움직였다는 것이죠. 기존에 있던 수요도 흔히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래량 급격히 줄어들면서 시장이 급격히 위축했다라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즉, 이 당시 상황에서 원래대로 한다면은 공급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 발생되면서 전세난 가능성이 있다. 그 상황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나타나면서 여러분들의 수요가 있었던 수요 또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수요조차도 급격히 줄어들면서 멈췄었던 거. 이것들이 앞으로는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살아나게 됐었을 때 어떤 상황이 되느냐?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때 말씀드렸던 전문가들의 상당히 많은 분들이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앞으로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나타나는 것들이 지금 재건축과 재개발이 진행이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전세 가격은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전세 역전세난이 해결되어 갈 것이다 라고 제가 언급을 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가장 초반부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 보니까 JSK님이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월세 가격 상승, 그러니까 당연히 전세 수요가 증가. 자, 이렇게 되면서 전세가 상승, 그리고 매매가 상승,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정다운님께서 JSK님이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조금 한 가지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가격 상승, 전세 수요 증가, 그리고 전세 가격 상승,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바로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얘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단계까지는 아마 차근차근 흘러갈 거다. 정리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그동안 과연 전세 가격이 오를 것이냐 이렇게 수요가 없는데 라고 했던 부분들이 월세 가격 상승과 관련 부분이 맞물리면서 금리가 인하되면서 여유가 생기고 이제 조금씩 넘어가는 분위기가 드디어 올 상반기에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 된다면 그 역전세라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 가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여기에 우리가 과거 얘기했던 임대차 3법 또는 임대차 2법 이렇게 얘기했던 이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았던 전세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올리지 못했던 부분들이 그참에 올리면서 전세 가격이 좀 불안해질 수 있는 소지가 만들어진다. 자, 그랬을 때 매매가 상승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그 정도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매매가가 상승하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들이 양극화가 나타나게 될 것 같아요. 왜? 예를 들어서 강남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일부 지역들이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부족한 지역.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입주 물량 체크를 여기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가 상승이니까 바로 매매가 상승이라고 말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상승장 중반 후반부라면은 여러분의 대다수가 이제 상승할 거라고 믿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움직임의 쏠림 현상이 확 나타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지역의 매매가 상승이 바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시장 자체가 한번 꺾였고 여러분들이 한번 위축된 경험이 있고 난다면 쉽사리 들어오지 않고요. 입주난 같은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들 같은 경우는 조심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던 바로 마지막 단계 매매가 상승이라고 말할 만한 지역들, 그것들이 모든 지역에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또다시 낭패를 겪는 상황이 발생이 될 거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입주 물량이 많은 것, 지금 2023년이죠. 이 물량들이 언제 분양을 했느냐라고 생각하게 되면 2020년일 겁니다. 지금 2023년이니까. 그럼 2020년이면 굉장히 여러분들 분위기가 달아오를 때예요. 그게 언제까지 달아올랐나? 2021년까지였죠. 그렇다면은 내년도까지 입주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곳들, 여러분들이 과열되어 있었던 이 시점에 늘어났던 물량들이 아마도 내년도까지는 나타나면서 충분히 전세 가격이 상승하니까 매매 가격이 상승할 거야 라고 하는 입지가 좋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이 물량들이 들어오면서 매매가가 상승하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공식처럼 외우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자, 월세 가격이 상승되고 전세 수요가 증가되는 신호가 지금 현재 3월 2일 현재 눈에 보여지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것들이 점점 전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세 가격이 상승하느냐라고 하는 분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몇 개월에 걸쳐서 지켜봐야 되겠죠? 저는 올 하반기부터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언급을 했었는데 저 역시도 틀릴 수 있는 것이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봄이 오는 춘삼월부터 시작해서 전세 가격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서 상승하는 것들이 나타나느냐. 그리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될 것들은 매매가가 그다음에 무조건 상승한다가 아니라 2020년과 2021년들에 급격히 늘어났던 분양 물량들이 급격히 다시 들어오는 곳들, 그런 곳들이 어디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공식만 가지고 있어나 한두 가지만 가지고는 해결될 수 없는 부분들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들이 맞물리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한다면 올해와 내년에는 전세 가격이 역전세는 해결되고 올라갈 거야 라고 하는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어느 순간 막연히 들어갈 필요는 없다. 그리고 오히려 누군가는 이렇게 전세가는 상승하는데 입주 물량 때문에 가격대가 올라가지 못하는 지역들이 만약에 입지가 좋은 지역이라면 조금 더 길게 보고 실거주장 입장에서 조금 더 길게 보면서 지금 싸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찾아내겠다. 이렇게 하실 분들은 들어가야 되겠지만 이것들을 조금 단기적으로 보신 분들은 조금 낭패를 겪으실 거다. 여러분들 이미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공식대로 접근했는데 실제로 많이 공식대로 안 되는 것들이 발생하더라라는 것들을 지난 몇 년간 투자해보시면서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는 지금 다시 전세들 찾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추세 그런 것들이 진짜 늘어나고 전세 가격이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여러분들 아실 같은 거 보게 되면 전세 물량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확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2023년, 2024년에 물량 늘어나는 곳들을 피하거나 또는 실거주자이라면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라. 이렇게 가는 것들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정답만 찾게 되면 공급에 따라서 줄어들고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아무 곳이나 해도 될 것처럼 하는 착각, 또는 내가 좋아하는 곳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올라갈 거라는 착각,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자, 부진원 모기님 이렇게 얘기해 주셨네요. 금리 기조가 해결되면 그 이후에는 서울의 대형 물량, 이문, 둔주가 기다리고 있어서 유연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형 물량의 도미노식 파급 효과까지 생각해 봐서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 말씀에 동의를 한다. 일단은 지금 현재 제가 썸네일에 그런 제목을 썼다 하더라도 너무 희망회로를 돌리기에는 아직까지는 전세 수요가 늘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매매 가격이 상승하는 구조로 흘러가는 거에 바로 초반부에 들어오는 모습들이 보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회로를 돌리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현상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써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민박집 사장님, 너무 개인의 계획에만 매몰되지 않고 상황을 보면서 대응해야 되나 봐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못하는 분들이 부동산 투자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게 되죠.
중요한 건 그거인 것 같습니다. 정리를 간단하게 또 하자면, 자, 드디어 월세 가격이 상승하고 전세 수요가 반대로 늘고, 그리고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매매 가격이 상승하는 일반적인 공식화된 이 이론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3월 2일 기준 초반부의 신호가 보여지고 있다. 그렇다면은 다음 단계가 된다가 아니라 그 단계가 계속 이어지는지를 앞으로 몇 개월간은 충분히 찾아봐야 된다. 그리고 찾아보고 난 다음에 확실히 늘어나는구나 라고 하면 들어가는 건 좋은데, 들어가는 걸 가지고 또 자기네 상황이 있죠. 단타하고 싶으신 분, 아니면 실거주자를 찾기 위해서 좀 장기 투자하고 싶으신 분, 이런 분들에 따라서 또다시 선택의 범위와 선택의 장소는 달라진다. 자,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자, 또 제가 그냥 넘어가고 싶었는데 맨 마지막에 또 비슷한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를 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덕영님, 11개월 연속 무역 적자입니다. 금리가 올리고 싶어서 못 올리는 대한민국 상황입니다. 이제 금리 문제가 아니라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이라는 게 느낌이 옵니다. 왜? 경제 상황을 다 체킹하면서 보시고 계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래도 감히 제가 한 20여 년간 저도 투자하면서, 그리고 저도 금융기관에서 근무했고 나름대로 경제공부, 과도 제가 경제학과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부분을 했던 사람 입장에서 한 가지 다른 시각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방적으로 누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죠. 자, 11개월 연속 무역 적자입니다라고 표현해 주셨던 거. 11개월 연속 무역 적자이면 집값이 무조건 떨어져야만 될까요? 그거는 아닐 겁니다. 무슨 말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냐. 시장 상황이 안 좋은 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반대로 오히려 부동산 투자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조심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시장의 경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함부로 착각하고 들어가지 마라라고 하는 게 이 부분인데, 문제는 그 부분 때문에 집값이 안 오를 거다,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자기 합리화와 동굴의 우상에 빠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적해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이 있죠. 2008년 금융위기에 다 떨어져야 되는 게 맞고 시장 경기 너무 안 좋았는데, 그렇다면 부산과 대구는 왜 올랐느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렇죠? 2009년, 2010년 그리고 지방장 같은 경우는 2011년 미친 장이 나옵니다. 그게 왜 그랬느냐. 시장 자체가 연속해서 시장 자체가 안 좋았고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11년, 12년 유럽발 금융위기다라고 해서 굉장히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고 우리나라도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금리를 인하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혹시 이 부분을 알고 계신지를 또 반문하고 싶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왜 올랐느냐? 왜 그러냐면 부동산 시장은요, 부동산 주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필수재이기 때문에 결국 매매 아니면 전세로 가기 때문에 무역 적자가 발생하고 뭐가 한다고 해서 집을 구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주식과 다르게 조금 더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거는 거기에 본질적인 부동산의 문제, 구조적인 문제, 지방의 공급 부족이라는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죠. 즉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반문을 하시거나 반대 논리를 펴주십니다. 11개월 연속 무역 적자입니다. 외국의 시장 상황이 정말 안 좋습니다. 인정을 저도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시장의 기회를 놓치는 방향으로 가시는 거는 저는 아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의 분위기가 안 좋다라고 해서 저도 그래서 함부로 투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반면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을 한쪽 면만 보게 되면 또 다른 공급 부족의 동네, 지역에서 투자해서 기회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된다. 그 부분을 오히려 반대적으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저 역시도 나름대로 공부 좀 했다고 해서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고민이 많았거든요. 이렇게 시장 상황이 안 좋은데 집값이 오른다고?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저도 생각했던 사람이지만 결국엔 그랬던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왜? 본질적인 구조적인 수요 공급이 시장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질문 올라오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올려주신 분들 한번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초반부에 양주 옥정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난주에도 양주 얘기가 나왔고 그전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아마 그때 못 보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한번 제가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 시장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일단 먼저 부동산 얘기하면 부동산은 입지다 이렇게 얘기들을 들어보셨죠? 그렇다면 양주 옥정이라고 하는 곳들을 사람들이 가장 먼저 선택할 거냐 아니냐 부분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명확하게 어느 정도 단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아마 스스로 판단하시기가 좀 편하실 거예요. 냉정하게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분위기가 살아났을 때 제일 먼저 갈 곳이냐. 그곳이 아니라면 제일 먼저 갈 곳부터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단계라는 걸 거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단계에 동선 안에 있는 양주 옥정이라는 곳이 오를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리고 그 과정을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최대한 싸게 살려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몸에 체득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체득화되어야 된다면 예를 들어서 양주 옥정이라고 하는 곳들을 내가 분양할 때 굉장히 싸게 샀다. 그리고 좀 많이 올랐는데 요즘 되게 심각하다라고 한다면 이분들은 파실 이유가 없어요. 왜? 시장 자체가 동네 자체가 많이 바뀐 동네잖아요. 예전에는 굉장히 좀 좋지 않게 봤던 동네이지만 지금은 인프라도 생기고 많이 좋아진 동네. 그렇다면 점점 수요가 늘어나는데 거기서 내가 싸게 사고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 양주를 사람들이 여기가 오른다 라고 하니까 몰려와서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샀다라고 한다면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서 약간 뭐 버블처럼 어느 정도 좀 과부하가 걸렸다가 지금 꺼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꺼져 있는 상황이라면 한동안 유지가 되겠죠. 왜? 입지가 좋은 곳들이 먼저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입지가 먼저 좋은 것들이 움직이고 난 다음에 단계를 거쳐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될까요? 오를까요? 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시간이 문제일 뿐 자연스럽게 원래 단계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거주로서 여기를 살아야 되는 곳이다 라고 한다면 기다리셔도, 그리고 또 싸게 샀다라고 한다면 기다리셔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계속 상급지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지역이 계속 오른다에 너무 천착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상급지로 이동하는데 그 상급지가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는 곳으로 해서 계속 옮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주라고 하는 곳들, 양주 옥정이라고 하는 곳들은 지금 현재 많이 떨어졌다고 하면 기회가 될 거예요. 근데 많이 오른 상태에서 사신 분이라고 한다면 한동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입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조금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나는 앞바다님께서 얘기하셨던 것 중에서 항상 시장의 상황보다는 개개인의 상황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듯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제가 볼 때는 그 말이 맞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공식화된 절대적인 가격을 원하지만 절대적인 가격을 지금 살펴보니까 아마 어느 시기는 오르지만 어느 시기는 떨어지죠. 그 시기에 어느 시점에 샀나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상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움직이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똑같은 아까 양주의 상황이든 뭐 다른 곳의 상황이든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느낌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기준으로서 주변 시세 대비해서 가장 더 싼 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라. 이게 투자자의 모습이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오고 있는 것이죠. 자, 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치님, 대구 수성구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1주택이고 갈아타기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아까 했던 말하고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이에요. 자, 대구 수성구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냥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대구 수성구 좋습니까? 나쁩니까? 대구 주변에서 거주하시거나 대구에서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수성구는 말 그대로 강남구의 역할을 하죠. 서울에서. 자, 그렇다면 입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A급이냐 B급이냐 C급이냐 얘기했을 때는 A급이다라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직전에 많이 올랐느냐, 그리고 입주 물량이 얼마나, 그다음에 분양 물량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얼마나 많이 늘어나느냐, 앞으로 얼마나 입주 물량이 많이 늘어나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라고 하는 기간은 100년일 수도 있고 1000년일 수도 있고 5년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질문 속에 몇 년이라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답변을 드리는 저 같은 사람은요,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해 하시는 게 그 부분인데 왜 그러냐를 좀 더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게 되면은요. 자, 수성구라고 하는 동네는 언젠가 한번 크게 오를 겁니다. 문제는요, 크게 오르기 위해서는 공급이 부족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분위기가 여러분들이 이 동네 좋겠네라고 들어와야 됩니다. 수요가 늘어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황 어떻죠? 물량도 많고요. 그 다음에 공급 물량, 입주 물량, 그 다음에 여러분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무리 강남구 할아버지가 와도 안 오르는 게 정상이죠. 제대로 안 오르는 게 정상이죠.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별로예요. 그러면 수성구가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후반부로 가서 또 몇 년이 지나게 되면 대구 전 지역을 통틀어서 수성구처럼 좋은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수성구가 제일 먼저 강한 반등장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 질문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보냐고 도대체 몇 년이냐 이거죠.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게 제가 지금 수성구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강남구도 마찬가지고요. 좀 전에 얘기했던 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성구라고 하는 곳들은 아무래도 누구나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이 대기 물량들이 있는 곳들이니까. 그런데 앞으로 갈아타기를 이제부터 이제 개인의 상황이 나옵니다. 1주택자이고 갈아타기를 하려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주택자이고 갈아타기를 하려고 했는데 난 단타를 하기를 원하거나 또 다른 좋은 곳으로 가야 돼서 단기적으로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는 속마음이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좋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단기적으로 별로 안 좋습니다. 왜? 샀는데 안 오르면 손해잖아요. 그쵸? 그게 바로 왜 그러냐? 입주 물량이라든지 여러분 심리가 위축됐으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갈아타기를 하려고 합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갈아타기가 언제 하느냐가 시점에 따라 또 달라지게 되겠죠. 대구 수성구라고 하는 곳, 대놓고 그냥 A급 지역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지역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다만 거기에서 입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랬을 때 대구 수성구 장기적으로는요 한번 크게 터질 것이고 거기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2009년에도 그랬듯이. 그 문제는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이어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앞으로 당분간 물량이 한동안 이어질 거다. 갈아타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한동안 기다릴 거다. 그렇다면 선택은 스스로 하셔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된다? 나는 그 정도는 충분히 기다릴 거고 어차피 수성구 들어가서 아이들 학군도 좋은 데 들어가서 꾸준히 살 거야. 이런 분들이라면 지금 들어가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 지금도 가격이 많이 주춤주춤하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고 조금 더 여유가 있다. 그러면 지방 미분양 주택들에 대해서 지금 양도세 감면 대책이 나오냐 마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있다 들어가도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유 있는 사람들은 늦게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즉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틀려져요. 근데 이 부분들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상승장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단답형으로 답변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맞고 나중에는 틀려진다는 거죠. 그 부분을 스스로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수성구, 강남구, 뭐 기타 해운대구 어느 곳을 들어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대상을 향해서 찾아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뒤에 또 한번 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깨님이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미분양 물량 소진되고 나면 수성구가 대구 내에서 가장 먼저 상승할 것 같아요. 빙고입니다. 언제든지 항상 그래왔다. 그래서 미분양을 사려면 당연히 수성구를 사는 게 좋죠. 문제는 그 수성구에 미분양을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미분양이 샀는데 올라가야 되는 그 전 단계가 뭘까요? 미분양이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미분양이 남아있으면 수성구 물분양 엄청 남아있는데 미분양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까지는 안 오르게 되겠죠. 결국 똑같은 걸 사더라도 항상 그 직전에 단계별 흐름이라는 게 있어서 미분양이 줄어드는 추세를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근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 내에서 가장 먼저 상승할 것 같아요. 틀린 말씀이 전혀 아니다. 그렇다면 그 단계에서 내가 언제 들어가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요한 타이밍이 무엇일까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고 그것들을 고민하고 그것들을 원리를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공부하시는 게 제일 가장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니스님 질문 한번 보도록 할까요? 또 오늘도 시간이 휙 지나서 제가 한 두 분 정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올해 10월 검단 신축 잔금이에요. 실 입주할지 전세 놓을지 고민 중입니다. 전세 놓으면 하자 보수 기간에 하자를 제대로 못 보고 놓칠까 걱정이고 실 입주하자니 아무리 베이크아웃도 70대 아버지 건강에 안 좋을 것 같고 아직도 어수선한 분위기가 안 좋을 것 같다. 이러면서 첫 구주택 구입이라 경험이 없어서 고수님께 여쭤봅니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뭐 고수라기보다는 경험자한테 여쭤봤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고민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면 고민하는 것들을 좀 줄이셔야 돼요. 자, 보게 되면은 전세 놓으면 하자 보수 기간에 하자를 제대로 못 보고 놓칠까 걱정이고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글쎄요. 하자 보수 기간에 하자를 제대로 못 보고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글쎄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전세를 놓는다고 해도 하자 보수 확인하는 기간에 여러분들이 미리 가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입주하자니 베이크아웃을 해도 70대 건강, 아버지 건강 얘기했는데 그거는 모든 아파트가 다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땐 너무 쓸데없는 거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기간이 있죠. 물론 전세입자들이 들어가면 못할 것 같지만 그것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첫 번째 입주하시는 분들은 그걸 너무 크게 보시는데 저같이 오래 하신 분들은요. 하자 그거 수리한다고 해도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가격이 집값이 오르는 거 비해서.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입주하자니 베이크아웃 같은 거 하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약간 새집증후군 이런 거 걱정하시는데 그래도 요즘은 예전처럼 그렇게 심한 냄새가 나지 않게끔 하고 있고요. 입주자 그런 회의 그런 것들이 입주자 협의회 이런 것들에서 엄청나게 신경 쓰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너무 깊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검단 신축 잔금이 이제 올해 10월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도 가격대를 싸게 구입하셨다고 생각이 든다면 저는 그냥 편안하게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너무 본인이 걱정하기보다는 뭐 인터넷이나 뭐 블로그나 이런 거에서 그런 것들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방법을 찾아라. 제가 투자하면서 또는 뭐 하면서 느낀 거지만 먼저 걱정하는 사람들은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법을 먼저 찾는 사람들은 해결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러면 걱정하고 방법을 찾고 해결 방법을 찾는데 3단계라면 2단계로 줄일 수 있죠? 그렇게 하시는 게 우리 초보자들한테는 가장 좋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김여명님 질문 받고요. 그 다음에 밑에 랑희님까지 받고 오늘은 마치려고 해요. 자, 김영란님 거 보겠습니다. 대출을 끼고 있는 다주택자라 요즘 버티고 있습니다. 분당 재건축과 분당 옆 광주 오포 단독 소유 중인데 단독 정리하고 분당 구축을 하나 더 하는 게 나을지 오포를 토지 개념을 보여다가 월세 놓을 건물을 지을지 어떤 게 투자 가치가 더 있을지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답을 지금 찾기가 어려운 것을 찾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쉽게 말하면 시세 차익형 투자와 그 다음에 수익형 투자를 고민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둘 중에 어느 게 나을지라고 고민하시면 백날 해봤자 백날 답을 못 찾을 겁니다. 왜? 수익형 투자와 시세 차익형 투자는 바라보는 개념 자체가 틀립니다. 그리고 금액대에 따라서도 상승장이면 시세 차익형 투자로 가게 되고요. 침체장이면 수익형 투자 시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상승장 때 1억 이상 오르는 집값만 보던 사람들은 수익형 투자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이거 안 보입니다. 근데 침체장에는요.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5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0만 원, 200만 원이라도 수익형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즉 시대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것을 가지고 비교하더라도 저도 역시 많이 해봤던 사람이지만 절대로 답 못 찾아요. 특정 하나에 집중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분당 재건축이고요. 구축을 하나 더 구입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장기 시세 차익입니다. 제가 볼 때는 분당은요. 일기 신도시, 노후도시 특별법에 관련된 해당되는 부분이죠. 장기 투자로 가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시장 자체는 굉장히 시기적으로 좋지 않은 분위기. 그렇다면은 수익형으로 건물을 지을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건물을 지을지라고 하는데 딱 집도 5포라고 딱 정해놓고 계세요. 이미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5포를 팔고 난 다음에 똑같은 가격대에 월세를 놓아서 수익을 넣을 수 있는 지역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시기도 복잡한 상황에 지금 2개 놓고 이게 더 좋을까 안 좋을까 이런 것들을 따지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만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당 쪽 같은 경우는 재건축과 관련된 부분을 보신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다면은 미리 사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차적으로 충분히 내가 싸게 들어갈 기회가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은 지금 새로운 월세 수익을 볼 수 있는 개념의 투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기회예요. 왜? 원래 수익형 투자 시장은 침체장에 많이 유행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5포뿐만 아니라 5포를 팔고 5포도 사실 위치가 좋지만 결국에는 누가 들어와 살아야 되잖아요. 5포, 다른 동네 이런 곳에서 월세 놓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수익형 투자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그 지역에 또 다른 곳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는 것들이 좀 좋겠다. 제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은 장기적으로 마음 편한 거는 분당 재건축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실력을 늘리고 싶으시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좀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월세 놓을 건물을 지을 거에다가 본인의 실력을 늘리는데 장기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공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자, 마지막으로 량희님.
일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에 약간 불리한 구역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리모델링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왜 리모델링 동의서를 걷고 있을까요?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이 더 유리한 점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아마도 과거의 흐름을 보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니까 뭐 여쭤보셨던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기 신도시는요. 용적률이 분당하고 일산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규제가 상당히 많았었죠. 그러던 가운데에서 가능했던 것들이 리모델링입니다. 수직 증층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재건축과 동일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아마 용적률이 높은 곳들 위주로 리모델링 동의서를 받아서 진행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지금 현재 일기 신도시, 그러니까 노도시 특별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면서 종상향이라든지 500%의 그 용적률을 준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지금 사람들이 또 수익을 보기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또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붙들고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이 더 유리한 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재건축을 막았던 시기가 거의 10여 년에서 20여 년간 진행이 되오다 보니까 탈출구로 리모델링이라는 것들을 시도를 했었던 거고요. 그런던 가운데에서 많은 곳들이 진행을 됐는데 문제는 이 부분 때문에 다시 노후도시 특별법들이 우리로 하여금 재건축이 더 난데라고 해서 또다시 고민하게 만드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이 유리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상황 자체가 재건축 자체를 막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거고 다시 이 부분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또다시 재건축을 지원할 수 있는 아마 지금쯤 뻔합니다.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아니 이렇게 해줬는데 재건축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반대 세력들이 나올 것이고요. 이 부분들 때문에 또다시 지연될 수 있는 소지가 높겠죠. 바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좀 전에 질문에 답변을 했던 분당 재건축을 볼 때 조금 오래 걸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특히나 삼본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평촌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리모델링을 진행하던 단지들 위주로 굉장히 오래 걸릴 가능성이 되게 높아질 것 같습니다. 더 유리한 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저도 어느 정도 오늘 3월 2일자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아마 전세 가격 상승과 관련된 부분, 전세와 관련된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들어와 주셨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때 시기적으로 이러이러한 단계가 흘러간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항상 모든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공식보다는 시기적 상황과 나의 상황을 같이 맞물려면서 봐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매주 목요일 날 진행되는 부동산 노포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반복하면서 아 이렇게 보는 거구나. 부동이라는 친구는 이렇게 시장을 보는 방향을 잡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조금 투자의 방향성을 잡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시간 많이 지났네요.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과 관련된 기본 쌓기, 부동산 노포 시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